결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숨을 거셔야 되는 부분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과목별 오해와 해결책. 초등학부모님의 대표적인 오해. 지금 우리 아이들 독해 문제집을 푸는 걸 보면요, 제가 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왠 최악이다. 오,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 소수령 문제를 어려워하는 걸 아이의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아이 개인의 문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요, 네. 수학 선행입니다. 선행하지 말란 얘기야? 특히 약간 겨울방학 때 예습 복습용으로 이런 교재 활용하면 좋은데요, 실제로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이거 예. 정말 다 진짜 주옥 같은. 맞습니다. 무료로 할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해라. 그냥. 네, 꾸준히 해라. 좋게 말할 때. 네. 책까지 다 지금 소개해줘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국풀TV 최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임민찬 작가님 모시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의대에 다니고 있고요. 사실은 의대생이라고 하면 특목고 4사고 출신들도 많지만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의대에 와서 총 4권의 책을 쓰고 또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임민찬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내용들 많이 쏟아내셔가지고 그렇죠. 반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반응도 너무 좋았고 그 영상은 진짜 우리 어머님들이 2번, 3번 보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해 주셨고 네. 고전에 동화책을 또 내셨어요? 동화책을. 네, 맞습니다. 동화책이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동화책이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줄 때는 좋은데 또 학부모님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돼버리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님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초등 아이들한테 읽을 수 있게끔 동화책을 준비를 해서 네. 이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서 저희 초등 6년 공부법, 초등 공부 습관들, 멘탈 관리 방법들, 공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다 이 책 한 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이야기네. 네, 맞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동화처럼 꾸며가지고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면 사실 잔소리예요. 네. 안 듣게 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되는 사람이요. 그쵸. 근데 사실은 되는 아이들은 이런 책 안 읽어도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떠먹여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이게 동화니까 이거 애들이 읽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초등 저학년이면 잠자리 독서용으로 어. 긴 호흡을 연습할 때 네. 같이 읽어주시면 좋고요. 네.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는 6학년까지는 이제 선물용으로 네. 연말 크리스마스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크리스마스 네네. 느낌 많이 나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얼굴 사진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네, 얼굴 사진도 있고요. 요 사진. 근데 요 사진은 지금보다 좀 살이 좀 올랐을 때. 그렇죠. 또 인상 좋게 하려고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편하지 않습니다. 의대생이 쓴 동화책, 초등 아이를 위해서 유일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꼭 한번 우리 아이들이랑 읽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동화책이니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좋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 초등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독서인 것 같고, 고전에 이제 제가 지금 이 카라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학부모들 쟤는 왜 카라를 올리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카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들이 일단 과목별 오해와 해결책, 초등 학부모님의 대표적인 오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초등 아이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냐. 야,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그리고 초중등이 겨울방학 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여기 겨울방학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또 오늘 말씀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초등 과목별 공부법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좀 겹치지 않게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최초 국어, 공개. 네, 최초 공개. 네. 첫 번째 국어부터 할 텐데요. 부모님들이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편독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독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한쪽 분야에 치우쳐져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요, 편독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영화를 예로 들어보면 모든 영화 장르를 좋아하실까요?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독 어떤 분들은 코미디를 좋아하고 네. 어떤 분들은 액션, 자기만의 영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로 에세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도 있고 소설, 과학책 다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른들을 보면서 아유 코미디만 좋아하고 액션은 싫어하네 막 손가락질 하지 않잖아요. 스릴러도 봐야지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편독이다, 치우쳤다 이게 아니라 취향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취향.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독이라는 게 아이가 특정 분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잘못되거나 부모님이 뭔가를 잘못해서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취향이 생겼구나. 앞으로는 편독이라는 말보다는 취향이라는 말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취향이 생기는 게 맞잖아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아이가 과학책을 싫어하면 과학책을 많이 읽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과학책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과학책을 계속해서 읽게끔 한다는 얘기는 마치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자에 앉아둔 다음에 딱 손발 묶어두고 역사 영화만 계속해서 연속 재생을 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코미디 영화 좋아하던 사람이 역사 영화를 좋아하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거다.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더 반감이 생길 거고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역사 영화를 보게 하고 싶다면 일단은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에 대한 만화 형식도 좋겠고요. 애니메이션도 좋겠고요. 역사랑 관련된 기본적인 쉬운 책들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고요. 박물관은 가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 영화를 보여주면은 그나마 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독도 마찬가지예요. 취향이 생긴 거니까 엄청나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부분이 아니지만 편독을 해결을 해주고 싶다면 생각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질문이 설명 끝나고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애가 소설만 읽는다, 다른 분야만 읽는다 이런 말 하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집중해서 읽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렇죠? 장르든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요즘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일찍 접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취향이 있으면 이제 그 취향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지금 어렸을 때는 주로 소설을 많이 봤다는 네, 거죠?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소설을 집중적으로 보다가 나중에 조금씩 범위를 그래도 넓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쌓이면서 그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고 안 퍼져도 그렇죠. 뭐 크게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좋아요. 네, 그렇게 편독을 고쳐주고 싶을 때 가장 해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초등 저학년이라면 잠자리 독서 잘 해주셔야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기 독립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잠자리 독서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이 잠자리 독서라는 게 초등 저학년 때부터는 이제는 조금은 긴 호흡, 일주일에 한 권이 안 끝나도 좋으니까 긴 호흡을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자리 독서를 그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이 독서를 숙제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을 싫어하더라도 10페이지까지 수학 문제 풀어오라고 하면 풀어갑니다. 싫더라도 숙제니까. 근데 독서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겨울방학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숙제로 과학책을 읽기 싫어하더라도 정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숙제를 읽어와라 지정을 해주시면은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입장입니다. 숙제로 독서를 유도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네. 그리고 과학책을 싫어하거나 역사책을 싫어한다고 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시작을 학습 만화로 해도 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학습 만화가 과목에 대한 학습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만 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특히 과학이랑 역사는 학습 만화로 시작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줄글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잡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린이 과학동화, 과학소년 같은 과학 잡지, 초등 독서평설 같은 회사 잡지도 그 중간 단계로 잘 활용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또 저번에 얘기하신 거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5번 정도 얘기해야 한 번 좀 실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반복을 좀 많이 워낙 또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럼요. 지금 제가 항상 많은 영상을 접하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국어에 있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문학책이 있고 지식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학책에다가 만화적인 요소를 끼워 넣는 건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만화 중에서 원래는 과학, 역사, 수학 같은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학습 만화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고전부터 해서 점점 문학으로까지 학습 만화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책들이 또 잘 되고 있고요. 지식책도 학습 만화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기 힘들었는데 문학책에까지 저는 학습 만화를 접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다시 줄글책으로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학습 만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동의하는데 문학과 관련된 학습 만화를 읽히는 거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만화로 접하다 보면은 나중에 작품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허용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딱 지식책까지고요. 네. 문학책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단계별로 지식책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문학책은 단계별로 정리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4단계로 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초등, 중등까지 해서 문학책을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1단계가 기본적으로 4세부터 7세 때 많이 읽게 되는 네. 초등학교 단편 동화 형식으로 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중장편 동화 한 80페이지, 90페이지, 100페이지까지 가는 그런 책들이고 대표적으로 고양이 해결사 깜냥, 낭만 강아지 봉봉, 달콤 짭짤 코파추,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 이런 것들이 딱 그 나이 때 글밤 늘리기에 좋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 활용을 하시고 제 책도 마찬가지로 딱 그 정도 2단계가 되겠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3단계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부터는 저는 청소년 소설 꼭 읽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또 청소년 소설 브랜드가 있는데요. 6개가 있습니다. 문학동네, 비룡소, 창비, 다음과 모음, 다산책방, 우리학교. 이 출판사에 나온 청소년 소설 책이라면 믿고 볼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딱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가 되면요. 단계를 하나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박경리나 이청준 같은 한국 근현대 소설 1900년대를 대표하는 그것과 아니면 해저 이말리, 지킬 박사 화이드 같은 외국 소설 이 중에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읽는 게 좋겠죠. 근데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외국 소설은 필수는 아니다. 해저 이말리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일반인들의 교양 수준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험 범위에는 외국 소설이 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킬 박사 화이드를 읽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4단계를 이 한국 근현대 소설 190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 대표적으로 이청준, 박완서, 김동리, 염상섭부터 해서 되게 많잖아요. 이문열 작가님부터 해서 단편 소설 주로. 그쵸. 단편 소설이든 장편 소설이든 요즘에 전집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현대 소설이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현대 소설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소설을 좋아한다면 거기까지 한번은 가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재밌습니다. 또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학 4단계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네네. 근데 외국 작품을 너무 읽지 말라 또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그 입시에만 초점 맞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외국 소설을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어린이용으로 많이 읽었었거든요. 어린이용으로. 네네. 그래서 딱 그 정도지 이게 중학생이 되면은 외국 소설을 읽을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읽을 거면은 초등학교 때 읽고 이미 중학생이 되었다면 둘 중에서는 한국 현대 소설에 집중해 주셔라. 또 한국 현대 소설 때 우리 정서에 맞고 맞습니다. 또 외국 작품을 사실 읽기에는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사실 급하죠. 네, 맞습니다. 좀 되면 고등학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독서 시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 잘못입니다. 그렇지. 초 때 이제 중학교를 앞두고 바쁘단 말이죠.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바쁘지만 읽어내야 되고요. 특히 중학생이 되면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발 학습 스케줄을 다 짜놓은 다음에 독서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독서 시간을 먼저 몇 시부터 몇 시 딱 배정을 해두고 나머지를 스케줄을 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학습 계획을 짤 때 1번으로 독서를 먼저 짜자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학 아니고요? 수학도 중요하죠. 근데 독서 이제 국어 얘기니까 국어에서는 독서 정 안 되면 수학을 먼저 짜고 그쵸. 두 번째로라도 독서를 짜고. 왜냐면 이 독서는 사실 국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다잖아요. 사실은 국어는 도구 과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독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피하셔야 된다. 독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독서 만능주의. 독서하면 나중에 수능 잘 보고 뭐 국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사실은 워낙 저도 강연을 많이 좀 들으러 다닙니다. 많이 배우려고. 근데 이게 강사분들이 수학이랑 영어는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초등 국어는 이제 거의 강연 끝날 때쯤에 나와가지고 국어는 독서 다들 중요한 거 아시죠?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책 읽으세요 끝.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머릿속에 딱 독서밖에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서를 믿고 있다가 막상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생각보다 국어 시험 성적이랑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독서가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되지만 간접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좀 아쉬운 지점이다. 독서의 장점은 거의 한 10,000가지 되지만 네. 다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독서가 문해력에 도움을 주죠. 근데 간접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주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서와 중고등 국어 시험의 차이점을 꼭 생각을 해보셔라. 부모님들은 초등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의 형태를 한 번만 보고 오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독서는 문제 안 풀고요. 시간 제한 없고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국어 시험은요, 문제 풀어야 되고요. 시간 제한, 국어도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특히 국어 시험에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읽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문장이 나오면 더 힘주어 읽을 줄도 알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저는 두 글자로 독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은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조금은 적응을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국풀 나라샤 또 있는 거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풀 나라샤 저는 추천합니다. 네. 예. 몇 학년부터 하면 좋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스타트를 하긴 3학년 하는데 후반 빠른 아이들은 이제 네네. 3학년부터 빠른 아이들은 하는데 네네. 뭐 보통 이제 한 5, 6학년 정도는 이제 하면 좋은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독해 문제집을 경험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글쓰기를 잘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독서라는 인풋이 필요하지만 아웃풋, 글쓰기 연습도 필요하다. 특히 수학 서술형이 약하면 국어 글쓰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학을 서술형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는 이은경 선생님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정리 좀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독서 만능주의 독서만 하면은 그냥 끝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입시는 문제풀이 입시잖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뭐 다 논서수령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풀이 입시에 맞는 학습이 초고학년부터는 시작이 돼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서한다고 글쓰기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초등 글쓰기 완성 같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네. 글쓰기 연습 좀 해야 된다. 5번째는요. 이 문학이 있어서 우리 초등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잘 예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만 네. 이 얘기할 때는 인상 쓰면서 합니다. 원래는 화내면서 네네. 이거 진짜 이러지 말라고. 그게 이제 문학 문제집, 비문학 독해 문제집은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푸는 집들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저 뭐라고 안 합니다. 독서 시간만 해치지 않는다면. 근데 문학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문학 문제집을 아무런 개념이나 독해 원리 없이 풀린다? 그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비문학도 많이 풀리시잖아요. 네. 비문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는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문학 문제집을 푼다는 건 독해 원리를 배워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 독해 문제집을 푸는 걸 보면요, 제가 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독서하듯이 독해 문제집을 풀거든요. 글을 읽을 때 천천히 시간 제한도 없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네? 그거는 독서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짧은 글을 독서하듯이 읽는다는 건 독해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 중에서 이 독해 원리가 빠져있고 그런 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걸 할 거면은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 원리를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랑 소설은요,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도 마찬가지로 표현법부터 해서 심상부터 해서 개념들이 있고요.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잘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 아이들 아직 시나 소설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문학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원리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문학 문제지만 풀리면서 독서 시간이 빼앗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괜히 잘못된 습관만 만들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거면 비문학은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문학 문제집은 문제부터 풀린다는 얘기는 수학 개념 공부 안 하고 수학 문제집 풀린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문학 문제집은 최대한 급하게 생각할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일단은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초등 고학년 정말 5, 6학년 때는 하는 거지 원리 학습이 없는 상태의 문제집 풀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비문학 문제집의 어떤 문해력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열풍이 좀 불었는데 이게 문학까지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문학은 사실 시 소설 개념을 암기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아예 모르는데 무턱대고 그냥 문학 문제집을 푼다는 거는 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문학 비문학이 세트로 나오다 보니까 둘 다 사가지고 이거를 같이 또 병행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렇지. 그러지 마셔라. 네. 시나 소설은
그런 그 읽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사실 공부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 하기도 쉽진 않은데. 맞아요. 문학은 초등학교 때 독서를 좀 많이 해두면 그렇죠. 중학교 때 가서 해도 늦지 사실 않죠. 충분한 건데 네네. 중1 때 내신 보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거면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정말 문제만 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에 있어서는 좀 얘기를 했고요. 국풀 TV에 맞춰서 국어 얘기를 특별히 많이 넣었고요. 많이 해주셨구나. 네네. 나머지는 짧게 가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초등학교 수학은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초등 아이들이 수학 자체를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단원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사실은 전체 정서를 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맞아. 수학 자체를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단원도 있어요. 근데 유독 못하는 단원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 중에서 수학 과목 자체를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은 없고 특정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약점 보완을 잘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분수와 소수입니다. 분수와 소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제가 제 과외 학생들에게는 분수와 소수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제목만 들어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 분수 소수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항상 읽혀요. 과외 학생들에게. 아. 괜찮습니다. 협찬이나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본인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은 아니죠? 네. 이게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구나. 네네, 제가 이 책 좀 추천드리고요. 분수랑 소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분율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중의 책 중에서 그 키출판사에서 나온 초등연산 분수 소수 백분율 연결고리 학습법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지. 분수 소수 백분율 사실 하나잖아요. 하나죠. 근데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는 그게 되게 어려워해서 어떤 일을 보면 분수는 잘하는데 소수를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고리를 이런 책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형입니다. 도형.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6세, 7세 그리고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도형에 있어서는 저는 도형 교구를 소마 큐브라든지 플라토 주머니라든지 그런 교구를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목에서의 학습 만화의 역할이 수학에서의 교구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흥미를 가져다 주고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 그래, 이 도형에서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형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교구로 가자. 교구로 처음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집 중에서는 플라토도 되게 좋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우는 각과 다각형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는 평면도형이랑 입체도형은 길벗에서 나온 기적특강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책도 되게 좋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이거 필기를 해야 되네 이게. 그렇죠. 이거 정말 다 진짜 좋은 같은 맞습니다. 무료로 할 게 아닙니다. 원래. 지금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하나가 도형 교구 지금 이거 좀 얘기하는 내용들을 그쵸. 다 이거 받아 적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영상을 2번, 3번 많이 보시면 영상이 좋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영상을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학 서술형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술형을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이 많으시냐면 우리 애가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쓰기 귀찮아한다. 우리 아이는 문제가 조금만 길어져도 싫어한다. 귀찮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말들은 이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걸 아이의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아이 개인의 문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 서술형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준 적이 있는지를 저는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서술형이라는 것도 쓰는 방법이 있고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한 상태로 단지 우리 아이가 귀찮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만 결론을 내려버리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술형에 있어서는 시중 문제집 중에서 바빠 나 혼자 푼다 수학 문장제 라는 문장제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서술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막 서술형으로 물어보고 또 서술형으로 쓰라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죠. 누구라도. 네, 맞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정확하게 이 어떻게 쓰는 방법과 패턴을 설명해주면 얘도 이제 그걸 익히면은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요. 문제가 조금만 길어지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요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단위로 문제를 풀리게 되면 자꾸만 긴 문제는 넘겨버리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할 때 이런 학생들은요 한 문제씩 끊어서 문제를 풀리는 연습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씩 풀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 30분 주고 한 페이지 풀어와가 아니라 지금부터 2분 줄 테니까 1번 문제 한번 풀어봐. 그리고 이거 다 풀면요 저는 무조건 30초에서 1분 정도
검토하는 시간을 줍니다. 검토라는 감각도 익혀줘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조금은 정성 들여가지고 푸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게 효과가 있었고요. 이게 적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간 4분 줄 테니까 1, 2번 문제 두 문제 단위로 하고 이게 되면은 세 문제 쭉쭉쭉 가가지고 쭉 한 페이지에서 2장 정도는 쭉 풀 수 있게끔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네. 부모님이 좀 옆에 앉아가지고 네. 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네. 1번 한번 뭐 풀어봐 이렇게 좀 코칭해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네. 수학 선행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왔을 때는 거의 사서전을 쓰는 듯한 네네. 자세한 방대한 스토리 네. 선행을 했다가 무리하게 했다가 실패한 이야기 그렇죠. 정도로 선행을 다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이 선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 지어서 왔습니다. 아, 결론 지었어요? 네. 아. 사실은 이 수학 선행을 영상으로 남기는 게 사실은 기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수학 선행은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요. 특히 강연을 제가 들으러 가더라도 다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공교육 선생님들은 선행하지 말라 그러고 사교육 선생님들은 수학 선행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학부모님들이 기준을 잡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해관계 없거든요. 없죠. 네, 제가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본인 생각이니까 그쵸. 학부모님 밑에 적어 개인의 비판적으로 제 개인의 의견. 비판적으로 듣는 거고 그쵸. 하지만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쵸.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조언이 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내 의견이랑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인상 쓰면서 들으지 마시고 지금 딱 웃으시면서 이 부분부터는 편안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수학 선행을 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선행을 하는 목적은 결국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수학 개념 공부할 시간을 아껴서 다른 주요 과목들에도 투자하고 그러자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끝이 없는 과목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선행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막상 되면 수학 개념 다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해야죠.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학 공부할 시간을 아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놨더라도 수학이라는 과목은 문제집 한 권 풀면 2권 풀고 싶고요. 2권 풀면 3권 풀고 싶고요.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 국어 영어는 내팽겨치고 지금 수학 선행에 집중한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수학 공부할 시간 아껴가지고 다른 주요 과목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선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목이다 수학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권 하는 친구들은 다 선행하고 왔던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친구들은 수학 선행을 하고 와서 잘한 게 아니라 선행을 나갈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 수학적 실력이 좋은 거지 선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적이 갈리는 문제들이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겁니까? 중하위권 친구들도 단순 개념 암기 문제는 맞을 수 있어요. 결국에 성적이 갈리는 건 그 개념을 누가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느냐 그 실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은 단순히 개념을 먼저 배워서 시험을 잘 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고등학교 전교 1등하는 친구들 보시면서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은 수학 선행을 다 하고 왔다면서 우리 아이도 급하게 나갈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 다시 한번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수학 선행만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국어랑 영어도 이미 고등 수준까지 탄탄하게 하고 왔고요. 수학 심화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 선행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다른 과목들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수학 선행만 무조건 달린다?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수감, 수학적인 감각,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수학 개념을 배워둬야 되는 게 아니냐. 수학 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학적인 결국에 실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력을 올릴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개념을 먼저 배우는 건 수학적인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리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예, 응용력을 키우는 게 그쵸. 그냥 근본적. 단순히 개념을 미리 배우는 건 네. 근본적인 수학 실력과는 정말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암기도 되는 건데. 그렇죠. 암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숨을 거셔야 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리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그게 선행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 수학적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현행에 대해서 100점을 목표로 심화 문제집 풀이,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고력을 접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수학적 사고력을 실력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근본적인 수학 실력, 그 단어만 잊지 않으시면 선행보다 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화까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고등학생이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학에 거의 50% 이상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다들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영어보다 수학에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정말 아무리 많이 하고 갔다고 하더라도요, 수학에서 차별화를 두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상위권에 있는 20명, 30명 이런 친구들이 이미 선행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도 많아요. 촘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수학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투자 대비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들 수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수학이 1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학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수학이 1등급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국어, 영어, 과학이 평균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만 너무나도 선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들 제발 놓치지 마셔라. 이제 댓글로 그러면 수학 선행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게 남기시면 안 돼요. 수학 선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학 선행을 3년 4년 하는 거 저 말리지 않아요. 대신에 선행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이미 당연히 초등학교 단원평가도 100점 나와야 되고요. 네. 중학교 시험에서도 100점 혹은 최소한 A등급은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현행에 대한 심화 공부, 충분히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제발 특히 중학교 때 국어, 영어 내팽겨치고 수학 선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은 나머지 국어, 영어는 고등 수준 대비를 안 하고 가는 그런 중위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국어, 영어는 딱 중3 수준까지만 해놓고 수학만 무리해서 나가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수학도 수학대로 애매해지고 국어, 영어는 정말 그 대결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세 번째 조건은 국어, 영어 또한 학년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수준까지 장기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결론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되었을 때 이제 시간 좀 남으니까 나중에 배울 개념 좀 미리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수학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3, 4년 앞서 나가는 친구들도 이 조건들이 다 만족된 친구들이라는 거. 세 가지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내신 100점 맞아야 되고 배우고 있는 거 심화 학습을 하고 그리고 국어, 영어까지 챙기고 선행으로 넘어가야지 학원에서 그냥 선행 가잖아요. 그냥 거기에 딸려가는 거죠. 그냥 방학 때 특강 한다니까 주 5일 나와서 미적분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딸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좋을 수 있다. 그쵸. 오히려 또 국어, 영어도 구멍이 생겨 있어 버리니까 사실 저는 선행을 할 거면 일반고가 목표라면 차라리 수학 선행을 적당히 하고 국어, 영어 선행을 저는 더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어, 영어는 학년 구분이 크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도 적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기에도 어쨌든 수학보다 부작용이 적고 특히 국어, 영어를 고등 수준으로 해두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차별화가 되고 싶으면 수학 선행을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어, 영어도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학 학원에서 나가는 선행 허겁지겁 따라가 봐야 고등학교 1년이 올라가서 또 사실 공부를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내신 대비 기간에. 근데 또 애들은 또 웬만큼 수학을 다 하니까 그 구간이 촘촘해가지고 상대적인 경쟁력도 별로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어, 영어의 성적이 딸려버리면은 완전히 못 쫓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일반고 갈 친구들은 그렇게 하라. 괜찮은 얘기지 않습니까? 완벽한 얘기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수학 선생이거든요. 전부. 마치 수학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막 다 잘할 것 같아. 근데 현실은 올라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애들 보면은 수학 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막 3학년까지 하고 올라와요. 근데 결국은 막 성적이 안 좋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의대생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는 너는 어차피 수학 선행 다 하고 간 거 아니냐. 그렇지. 그 얘기가 궁금하면 저희 그 구구절절 되게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선행을 무리하게 했다가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한번 위에 띄워주시나요? 그렇죠. 띄워주면은 요건가? 이거 보면은 고의가 구조절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수학 선행은 제가 좀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다 우리가 수학 선행만 쫓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맞아요. 한마디. 사실 초반 들을 때는 선행하지 말란 얘기야? 그쵸.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맞아요. 이런 게 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된다면 선행 3, 4년 해도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갈 거면 정말 3년 해야 되니까 이게 된 상태에서 달릴 거면 달려라. 특목자사관 애들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죠. 그쵸. 사실상. 맞아요. 된 상태에서 선행 달리는 거라고 봐야 맞아요. 됩니다. 이게 된 상태입니다. 국어 영어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정말 고등 수준까지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꼭 워낙 선행을 수학 선행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영어 잠깐 얘기해 볼게요. 네, 영어. 사실 영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문법, 단어, 독해 공부 위주로만 하는 건 저는 반대. 왜냐하면 영어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국어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언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지.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국어라는 게 처음부터 독해 문제집 풀립니까? 아니죠. 4세부터 문법 배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요. 문법을 배워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책도 문법 모르면 주어 동사 체크 안 하면 막 못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국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듣고 그걸 입으로 떼보고 말하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읽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은 받아쓰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돼서야 독해 문제집이든 문법이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영어도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 자체를 읽기, 말하기, 듣기 이것들로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영어 유치원도 될 수 있겠고요. 네. 영어 도서관도 있겠고요. 영어 회화 학원도 있겠고요. 네. 화상 영어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리딩게이트 같은 그런 온라인 영어 원서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상 영어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조언을 드리면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화상 영어를 할 거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화상 영어 사업을 하시면서 네. 이제 필리핀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제 발음도 필리핀 선생님처럼 그 본토 발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영어를 하는 수업 있으면 주눅 들고 그럽니다.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문법 단어 독해 위주로 하지 말고 말하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잘 못해뒀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종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외국인 2명이 와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 카드로 버스를 탈 수 있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카드보다는 이제 교통카드를 하나 사야 된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트래픽 카드라고 했더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아예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 보이니까 네. 현금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0원짜리면 상관없는데 10,000원짜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가 버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다 거슬려줘야 안 되나? 잘 이제 헷갈려가지고 헷갈리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영어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걸 가지고 교통카드 사서 충전을 해라.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많이 배웠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막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저 서울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부럽네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데요. 영상으로 남기면 안 되는데 정말. 되게 부끄러웠다. 아니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죠. 네. 막 물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영어를 할 때 초등 시기가 우리 아이의 발음이 결정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미국인 선생님, 영국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영국인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랑 하면 좋겠다. 하면 좋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생각이. 두 번째는 영어는 알아서 뭐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 단어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실 때 뜻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암기하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선은 뜻 한 개만 네.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많은데 하셔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외우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제가 영어 과외를 나름대로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 발목을 잡는 건 문법이나 독해는 나중에 다 채울 수야 있어요. 근데 단어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뜻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암기하고 넘어온 게 쌓이다 보면요.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영어 단어만큼은 한 단어장을 3회독 정도를 하시면서 뜻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암기하고 와주시면 좋겠다. 특히 학원에서도 하나만 채점하고 넘어가고 친구들끼리 바꿔서 채점하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하나만 써도 맞다고 해주거든요. 맞다고 해주고. 그때 당시엔 모릅니다. 다이어 뜻 하나를 모르면 해석이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버리면서 맞습니다. 문제를 못 풀게 되거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게 아는 단어인데 네.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는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두셔라.
좋아요. 네, 그리고 네네. 국어, 영어, 수학만 얘기하면 이제 댓글에 나옵니다. 사회과학 한국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예. 사회과학 한국사 예. 빼놓지 말고 다 네. 할 건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사회랑 과학이랑 한국사가 초등학교 때는 셋 다 암기 위주의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집을 푸는 걸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기라는 게 인풋이 아웃풋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암기라는 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꼭 그럽니다. 나 교과서 7회도 겠대요. 근데 막상 시험 못 보거든요. 이게 여러 번 계속해서 넘겨볼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암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걸 정말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로 풀고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 보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기의 완성은 아웃풋까지 해야 완성이다. 즉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정말 잘 암기한 게 맞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특히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랑 과학이랑 한국사를 꼭 문제집까지 푸셨으면 좋겠다.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격일이어도 좋고 주말이어도 좋으니까 학교 진도에 맞게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개념 상권을 정해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이를테면 고학년 때 네. 사회 과목에 문제집이나 자습서 같은 걸 사서 풀으라는 얘기죠. 전 풀었으면 좋겠다. 교과서 중심으로 그냥 대충 이제 초등학교 때는 네네. 그냥 교과서 쓱 보고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고 네네. 문제집 다 있잖아요. 네네. 문제집 한 권 딱 정해가지고 풀어라. 풀어라. 네. 근데 딱 이렇게만 하면은 댓글로 문제집 추천해달라고 나옵니다. 워낙 문제집들이 많고 낯설거든요. 문제집이. 그래서 사회랑 과학은 우등생 해법, EBS 만점왕고요. 사회는 한 끗, 과학은 오투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문제집을 사서 네, 초등학교 때 풀어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연표 하나 꼭 준비해 두셔라. 결국에 한국사라는 건 흐름이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걸 좀 알면서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연표 하나 이렇게 좀 크게 사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한국사가 쉽잖아요. 안 쉽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궁금증이. 그쵸. 사실은 이게 한국사라는 게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한국사 하고 있을 시간 많이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초등학교 때 제대로 해두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초중고 한국사가 조금 디테일한 것만 추가되는 거지 그 큰 틀은 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요.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저기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한국사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죠.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초등 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또 어려워하는 친구도 어려워합니다. 맞아. 근데 왜냐면 암기할 게 많고. 그러니까요. 네,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기 방법을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단어 암기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기 방법이 있습니까? 많이 써보고 백지 복습 이런 거 있긴 하겠죠. 암기 방법 뭘 물어보는 걸까요? 대체? 사실은 이런 거 있죠. 뭐 안 외워지는 걸 포스트잇에 5번을 써서 욕실과 방과 어디 붙여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암기는 누구나 하기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단어 암기법도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해라. 그냥. 네, 꾸준히 해라. 좋게 말할 때. 네.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개념서 한 권이랑 함께 문제집을 하나 더 풀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개념서, 문제집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줘라. 네, 맞아요. 그래서 개념서 한 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문제집을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요. 해당 과목과 독해력이 결합된 교재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약간 겨울방학 때 예습 복습용으로 이런 교재 활용하면 좋은데요. 과학도 독해가 먼저다. 사회도 독해가 먼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분야를 다루는 그런 거예요. 학년이랑 학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5학년 2학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독해 지문을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약간 예습용으로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저 개념서인데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느낌으로 독해 문제집 느낌으로 만들어둔 거의 뭐 저희 국어 비문학 훈련도 되는 그쵸 맞습니다. 교재네? 그런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용선생 한국사 독해 그리고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한국사 이런 책들도 같이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책까지 다 지금 소개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수는 역사에 있어서 한국사랑 세계사를 함께 공부하는 건 저는 반대. 최악이다. 최악이다. 왜냐면 이게 세계사라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세계사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특히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한국사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는 특히 중국이랑 일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사가 기반이 되었을 때 세계사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역사 신경 안 쓰시다가 3, 4학년, 5학년 때 마음 급해지니까 한국사랑 세계사를 병행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둘 다 잘 안 되니까 한국사를 먼저 제대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사를 하셔라. 한국사 세계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전 세계사를 동시에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힘듭니다. 머리 터지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정말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국사 공부 방법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편 준비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험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니까 대표적으로 책 자체가 최태성 선생님의 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책도 있으니까 네. 그런 책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시험이라는 게 있으면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굳이 시험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제가 3단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4세부터 7세라면 요즘에 한국사 전집이 되게 잘 나와요. 단편동화 형식으로 아우라 한국사나 천개의 바람 거기 한국사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 4세부터 7세 때는 전집 같은 거 읽히셔도 되고요. 독서의 일환으로 그쵸. 하라는 뭐 얘기구나. 만화보다 나으니까. 네. 그 다음에 1단계가 역사는 저는 학습 만화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학습 만화를 읽힐 때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용선생 만화 한국사 이렇게 한국사 학습 만화는 찬성. 근데 이거랑 고고 카카오 프렌즈 같은 세계사 학습 만화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병행하지 마셔라. 학습 만화도 한국사랑 세계사를 병행을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국사 세계사 병행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네. 학습 만화도 마찬가지로 머리 터진다. 한국사부터 먼저 해주셔라.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입문 난이도에 한국사 교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용선생 처음 한국사랑 EBS에서 나온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그런 것들이 입문 영역이고요. 그 다음 3단계가 이제 초등 교과 수준으로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나 EBS 또 스토리 한국사 이렇게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EBS 책들도 재밌는데 네. 제목 보니까 좀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강의가 같이 있다 보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 학부모님의 대표적인 과목별 오해와 해결책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국어 길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수학 아주 중요한 수학 선행 관련 이야기 또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거쳐서 이제 사회과 한국사까지 이제 마무리했어요. 네, 정말 방대한 양이었고요. 방대한 양이었네요. 네, 정말 학부모님들이 주로 오해하시는 것들, 네. 착각하시는 것들을 네. 제가 쏙쏙 집어가지고 네. 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정말 많은 내용을 이제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빨리 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은 이거를 풀어서, 네, 풀어서 맞습니다.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